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원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치러졌던 지난 대선 맨 선두에 서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아예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던 자 누굽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그때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더니 정작 윤석열 재판은 세워라 내워라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는 직위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습니다. 직위원 룸사롱 사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게 넉 달 전인데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사법부를 이런 대법원장을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대 지금 내란 종식의 최대 걸림돌은 윤석열도 국힘당도 아닌 조희대입니다. 국민이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 지금 조희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추석 선물 꼭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순살 장어탕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하시라고 추석 선물 세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순살 장어탕 하나로도 여러분이 드실 수 있죠. 500g인데요. 이걸 10개 담아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고급 박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이제 추석 선물 정어리몰에는 소개를 해놨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들 올해 추석 선물 정어리몰 꼭 이용해 주시고요. 혹시 대량 주문 원하시는 분은요.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시는 게 힘드실 수 있는데 정어리몰 전화 1551-3158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주문 접수해 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품으로 준비한 정어리몰의 장어탕 선물 세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사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백운계 정치 1번지 댓글창에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12시에 투표 마감하고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 이슈를 다룬 다음에 저희 정어리TV의 구자람 PD와 함께 매우 중요한 단독 보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건희와 노소영 전 나비아트홀 관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이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민주연구원 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분인데 우리 정치 1번지에 모셨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즘에 핫하죠? 핫하죠. 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기수 검찰 김필성. 개혁의 기수. 예. 안진걸 소장님은 잘 아시죠? 저는 뭐 평소부터 존경하고 사이다 변호사, 투쟁하는 변호사, 변론도 정말 잘하는 변호사.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신 게. 죄송합니다. 예.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필성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뵙기보다 방송에서 주로 뵀었는데 우리가 기득권을 꿰뚫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한 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창 같은 변호사라고 오늘 방송에 부담을 너무 갖지 말고. 네, 부담 무슨 느낌이네요. 그러면 김필창 변호사님. 그것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 민주당에서 일단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나중에 이제 워낙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되느냐라고 하니까 뭐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의중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희대 사퇴 아주 뜨거운 현안이 됐지요.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랑 정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맞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자 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질문했으면 좀 더 들어볼 만한데 오래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아유, 저는 정말 PK에서도 가장 최악의 의원이죠. 이 정도까지. 예, 이제 100일인데 갑자기 무슨 여당한테 이재명을 탄핵이라고 하는 미친 근데 지금 정치꾼입니다. 조희대 미친 사퇴를 정치꾼. 국힘당은 어떤 프레임으로 풀어가려고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불리하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것 같은데 김필수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조희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구속 판결이 얼마 전에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매우 이례적이고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판단이 는 떠나서 실체적 판단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결과가 직접적으로 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선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여전히 비판이 유효한데 지금 그거를 지금 이미자 의원하고 이제 국힘 쪽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소송이 계속되면은 불리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이에요. 지금 점잖게 말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셨는데 전혜원 원장님 만약에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이제 고법에서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후보 등록을 한 상태였어요. 네, 네.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 후보 자격을 잃게 되면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제가 당시에 국회에서 열렸던 많은 토론회에 참석해 봤는데요. 여야를 구분하고 또 많은 정치학자들, 헌법학자들이 우려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대선 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고 본인들의 힘으로 자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법원과 이런 곳을 방패 삼아서 공격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일부 영남 지역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과 정치인들이 이른바 빠루 사태로 인해서 징역형이 구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을 물타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 이미자 의원님 쿵짝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환길이 쿵 하면 이미자 의원님이 짝 아니고 그리고 누구예요? 전환길 말고 또 있죠. 정광훈 목사가 쿵 하면은 장도연 대표가 짝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윤석열이 달 타령하는데 이미자 의원님 쿵짝 타령하시는데 국민들이 이 타령 보면서 더 속상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도 전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선출한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후보가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면 조희대는 그때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때 본인이 정치 공작을 했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양심 있는 자면 사퇴했겠죠. 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섬찟합니다. 갑자기 재판이라는 걸 그렇게 서둘러서 지금 나경원 재판 여러분 6년 하고 있잖아. 1심 재판만. 근데 이재명 재판 막 서둘러 가지고 진짜 대선에 저는 조희대 지금 뭐 받은 글 찌라시 하면 조희대 뭐 한독수 등이 모였다.
대선 전에 이런 글이 돌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면 거기서 정치 공작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날리자. 찌라시에는 조희대가 그런 말까지 한 거로 나오는데 근데 찌라시라는 게 여러분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백운기 TV는 매우 엄정한 언론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찌라시에 그렇게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팩트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양태는 대선에 기해서 이재명을 날리려고 한 건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책임졌어야죠. 그때 저희들이 고발하고요. 예. 일주일도 안 돼서 10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걸 했잖아요. 검사 모이나 민생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 분노. 조희대는 사퇴하라. 무슨 재판을 그렇게 일찍 할 수 있는지 재판 기록은 다 읽었는지 로그 기록 공개하라. 100만 명. 아마 조희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기환송 재판부가 원래 조희대 뜻대로 하려다가 이러다가 나부터 죽겠다니까 재판을 안 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3대 특검 한 다음에 저는 분명히 조희대의 그때 당시 과정에 대한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지금 직위원 뒤에 조희대가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직위원이 윤석열 탈옥시켜준 거 이것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그중에서도 최고지요. 김필성 변호사. 네.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은 죄가 안 됩니까? 이건 심각한 죄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원이 판단한 거는 어쨌든 법원이 판단 권한이 있으니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기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야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고속 판결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아니면 그 전에 선례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다시 저도 사실 그때 놀랐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제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소부라는 곳에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소부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게 전원재판부로 넘겨서 합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넘기면 이제 절차에 따라 넘어가서 전원 합의 재판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면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는 건데 당시에 소부에 배정된 데 2시간 만에 전원재판부의 헤드부가 됐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부에 있을 때는 그 소부의 책임자 되는 재법관이 진행을 하는데 이걸 전원재판부로 올리면 대법원장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진행권을 2시간 만에 뺏어온 다음에 사흘 만에 2번 전체 기일을 열어가지고 2번 만에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적 위반이 명백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라든지 이런 헌법적 권리부터 사실은 이게 침해한 것이라서 이게 원칙적으로 가면은 탄핵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영숙님, 조희대 사퇴 100만 서명 운동을 합시다. 좋은 제안입니다. 서명 운동 해볼만 하지요. 그 전에 투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희대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다.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경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무슨 의미로 했을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사업가 또는 개인과는 다르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짜 민주국가가 되겠죠. 민주적 공동체. 이재명 대통령의 제 발언,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한테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꾸 조의대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항상 강조하는 거,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조의대가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신성 불가침이야. 국민들은 우리가 다 판단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세고 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만하고 저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 거죠. 법원장이 한다 그래서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형식적인 말 한마디. 사실 정치검찰도 회의를 할 때는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 검찰에 대한 국민들이 실망을 잘하고 있다는 레토릭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 법원장이라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형식적인 한마디. 사법부와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고조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깊이 유념하되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단 한마디의 사과와 인정이 없었습니다. 그건 아예 국민들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하지 마. 너희들 우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도 다 우리 발밑에 있어. 이런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야기 잘한 거죠. 심지어 선거조차 치르지 않은 자들이 저런 국민을 봉사하는 고난이 아니라 국민을 짓누르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은 변호사시니까 이제 법원도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경험을 해보시는데 판사들의 특권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지금 사실 이제 법정에서는 많이 바뀌긴 했어요. 제가 처음 변호사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아니 저건 TV에 나가면 장난 아니겠는데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이 남아 있고요. 그 법원 재판장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판단이 최종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공적인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판단이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 봐요. 가끔 보고 특히 이제 뭐 법정에서 재판 도중에는 자기의 선입견을 미리 내보이면 안 되니까 법정에서는 좀 나이스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내가 판단했으니까 내가 진리야, 내가 맞아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법원 판단이 최종적 판단이가 맞습니다. 근데 그 최종적 판단의 이유는 계속적으로 분쟁이 최종 판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사회의 그런 분쟁 조정,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안정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최종적인 권한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무슨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는 태어날 때부터 참과 진리를 구분하는 선천적 능력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어진 게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차적으로 그 최종적 판단한 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성이나 아니면 조심스러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법시험이 어렵죠. 사법시험은 왜 어렵냐? 판사가 판결하는 것에 따라서 인신이 구속되고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걸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하도록 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과정 거쳐서 됐으니까 너네들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그게 심한 게 법원인데요. 요즘에는 판결문이 이렇게 나올 때 정본, 사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정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 그건 신청을 합니다. 아니, 예. 저 무슨 말씀인지 예. 옛날에는요. 네. 뭐라고 돼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돼.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시죠?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10몇 년 되나?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는 정본이다. 딱 꽝 찍어갖고
국민을 상대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저 기본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법원 내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판결문이 전부 반말입니다. 조문부터.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출하는 서면은 극존칭을 쓰거든요. 존경하는 재판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무조건 그렇게 하죠. 예, 사실 저는 1년차 때부터 그런 말은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법원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건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의 그런 공신력에 대한 그런 그리고 결국은 국민 주권에 대한 신뢰지 당시에 대한 신뢰는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은 안 쓰는데 그게 얼마나 심해지냐면 뭐 악망합니다. 뭐 이런 옛날 조선시대 때 나올 만한 말 이런 것들이 서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은 그렇게 나가는데 판결문은 반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우리 속에 깊숙이 젖어 있는 거고 지금 그 법법 귀족들이 그런 귀족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국민의 지금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 과감히 바꿔야 되는 게요. 지금 이제 물론 법조문 자체도 바꿔야 되겠지만 뉴스에서는 요즘 이제 일부 방송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징역 6월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6월이 6월이고 6개월에 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조문은 아직도 6월에 징역 1년 10월에 이렇게 돼 있죠. 1년 10월에 출소합니까? 10개월인데. 근데 그건 법조문이 지금도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안 바뀌고 있고요. 지금 한 15년 정도 전에 그 표현들을 좀 다듬다고 한번 국어학회 하고 얘기해서 한번 다듬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그 표현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실생활에서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렇죠.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법률 용어들이나 아니면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일본투 말투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해방 이후에 그런 단절적인 그런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렵게 하냐면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좀 의사들 별것도 아닌 거 막 이렇게 권위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거든. 근데 그거를 눈높이에 맞춰서 바꾸면 당장 자기가 그거 배워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편한 것, 그거 대표적인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국군의 날 맨 처음 행사할 때 부대 열중시를 못했잖아요. 잊어버리고. 근데 꼼빡꼼빡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지휘관이 부대 열중시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자식 맨날 술만 마시고 뭐 정신 없으니까 그랬다고 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숙지를 했다가 부대 열중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안 해. 왜? 지난번에 했던 것 이번에 하면은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것이 돼서 쪽팔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게 바뀐 거예요. 윤석열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밑에 있는 지휘관이 부대 열중시를 했어요. 처음에 열중시 안 하고 부대 지휘관이하고 두 번째 해는 쩝쩝을 거립니다. 계속. 이게 또 지휘관이 알아서 세 번째 때는 앵커님 지적대로 열중시 절차를 없애버렸잖아요. 아예 그걸 안 해버렸습니다. 진짜 상당히 이 법원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필승 변호사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그 판결문 보시면요,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지금도 가사, 이릉, 추정, 일반인들은 전혀 쓰지 않는 표현 아직도 덕지덕지 쓰고요. 판결문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반말도 기분 나쁘지만 계속 했는 바, 그랬는데 했는 바로 한 몇 장이 만연체로 그냥 마침표가 없이 씁니다. 요즘도 그런 판결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변호사님도 많이 보셨죠? 이게 일본 문어체입니다. 그렇지, 일본 문어체죠. 제가 요거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고 그때 제가 이제 법원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시도됐던 것이 기억이 나서
지금의 상황과 대비해서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법조비리 사건이 터져서 엄청 시끄러웠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법원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든 법관이 썩었어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법원이 반성하고 뭔가 변화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두 번째 판결문 얘기하셨는데요. 판사들이 모여서 판결문 쉽게 쓰기, 번호 매겨야 되냐, 한자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세미나도 있었고 심지어 기자들과 같이 토론회도 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이 본격 확대돼서 검찰의 공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억울한 사연을 직접 다 들을 수 있도록 판사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장을 과감히 확대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에서 시도했던 것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 거꾸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재명 정부와 연관시킨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법개혁 흐름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부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법부가 변할 수 있는 동력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 저는 법원 내부의 상당수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보수영님 TV님께서 대법관 방이 75평이라고 하는데 앵커님은 하시는 일 같아서 750평은 돼야지요. 정어리 TV 100만과 조희대 사퇴 100만 동시 가봅시다 하셨는데 제 방은 7.5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대법관 방이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크다고 이번에 나왔죠. 못 가보셨어요? 저도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대법관을 이제 증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되는 대로 증원을 하면은 뭐 1조 몇천억이 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든 이유를 지금 대법원이 서초동 있지 않습니까? 예. 서초동에서 추가로 그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든다는 건데, 그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면적을 계산할 때 대법관 한 명당 사용 공간을 그 정도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어이없어하고 있는 것이죠. 김용민 의원이 해법을 냈어요. 예. 대구로 가면 된다. 대구로? 네, 법안도 발의해놨다. 그렇게 어려운 게 대구예요? 아니다. 대구에 그게 대법원만이 아니라요. 그 주요 기관들을 전국에 이렇게 지방 도시로 옮기는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로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논의가 있어요. 대구가 특별히 뭐가 아니라 광주로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강원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 기관들을 지방 발전의 의미에서 그렇게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대법원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 대법관 늘리자고 하니까 천대 법원행정처장 한다는 말이, 아니 그러면 대법관을 늘리면 뭐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려면 1조 3천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건물을 하나 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서초구청의 부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 비싼 데를 기준으로 왜 그런 지네들이 사무실, 거기 있어야 완전 되는데.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거고, 뭐 대구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강원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대구가 아니라 세종, 뭐 세종 좀 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거고. 세종으로 다 가니까 세종에 있어도 되고, 또 검찰청 해체되잖아요. 그거 써도 되고. 맞습니다. 저 멀리 가기 싫으면. 그리고 75평 두 개 반으로 쪼개도 30평이 넘네요. 거기다 쓰면 되죠. 거기서 못 써요. 쓰면 되죠. 그렇게 넓은 기간. 75평이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게요. 저희 이게 한 스튜디오가 20평 되나요? 안 되죠. 이게 20평은 안 되죠. 20평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스튜디오 다 해봐야 이게 한 10평 넘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15평. 이번에 조지아에서 구금돼 있던 80명 한 방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정도의 80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의 3배, 4배가 되는 것을 혼자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이런. 욕을 한 바가 제조가 됩니다. 아무튼 75평 쪼개서 쓰시면 되고요. 뭐 그 대법관이 늘어나면 그 사법 역량이 다 대법원으로 집중돼서 1, 2심이 약하대. 아니 1, 2심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예산은 국민이 낼 수 있는 거죠. 천천히 해라고 하는 이재명 재판은, 신중해라 이재명 재판은 그렇게 서둘러서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 있는 뭐 나경원 재판뿐 아니라 민형사 재판 막 몇 년씩 끌고 하는 재판 매우 많습니다. 좋아, 그러면 1, 2심 다 신속하게, 또 판사를 지원해주는 역량, 뭐 사법연구관이든 법원연구관이든 더 늘려주면 되죠. 그런 예산은 우리 국민들 찬성한다니까요. 아니 왜 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 그렇죠.
없습니다. 없고요. 없죠. 제가 보니까 2022년부터 이미 논의가 됐었네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또 뭐 환영한다는 뜻도 예비고 했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고, 저는 근데 좀 되게 어이없었던 것이 대법관 증언 얘기하자마자 돈 들고 나오고 땅 얘기하고 사무실 얘기부터 하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사법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법관들이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맨날 뭐 저기 시간이 없다 그러고 뭐 몇천 페이지를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물론 그걸 몇백만 몇천만 하면 안 되겠죠. 하나 일정 부분 늘려서 사법의 질을 높이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그분들 생각하는 수준이 땅과 뭐 돈인 모양이죠. 사법부의 길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건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잘 됐네요. 사실 육사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전방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소외된 강원도로 육사가 가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대구로 가고, 대검 없어지니까 고금이나 대금 있겠지만 공간이 확 줄어드니까 거기에 청년들이 위한 임대주택 짓고 이렇게 완전히 재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용훈 대법원장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개혁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밝혔기 때문에 법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고 쉽게 법정에 온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반말하던 문화 상당히 많이 없어졌었고요. 판결문 쉽게 쓰려고 했었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판결문 내용이 너무 왜곡되거나 어렵게 나가지 않도록 이 얘기를 해도 되는, 비공개로 세미나도 저희가 새벽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러면 더 후퇴한 거예요. 예. 이 양승태 체제를 거치고 조이대 체제를 거치면서 김영수 대법원장은 그나마 좀 노력했지만 더 후퇴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나네요, 앵커님. 우리 예전에 법정 가면요, 무조건 반말로 기립 착석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거기에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그거 하나 고쳐졌네요. 딱 하나, 그거 수십 년 동안. 예, 잠깐만요. 지금 조의대 사퇴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댓글창에 계속 떠가지고 보는 분들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반복 투표가 가능하게 자꾸 뜨니까 투표창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5,228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한 분 빼고 다 찬성. 99.99대 1이죠. 지난번에도 투표를 한번 하는데 반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재미로 그러시는 겁니까? 예. 아하, 예. 아니, 저 이거 보니까 5,350명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투표 댓글창에 계속 뜨니까 불편하신 거, 창이 자꾸 튀고 그런다고. 그러면 투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니까. 자, 투표는 종료하는데 투표에 참여하신 김에 잊지 말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가 투표 참여보다 더 적었어요? 좋아요 더 적어요. 좋아요가 5,300명밖에 안 됩니다.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5,700명. 혹시라도 또 이참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자, 사법부의 특권, 정말 이거는 이번 차제에 조의대 물러나면서 함께 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냐,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조이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이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숙의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의대는
국민들이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국민 봉기가 일어났던데 그 가운데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었죠. 재무장관. 완전히 옷 다 벗겨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 학정에 분노했는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금 거의 임계점 아닙니까? 뭐 사실 이제 계속 쌓여왔죠. 지금 말씀하셨던 출발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발점은 이재명 당시 당시 후보죠. 당시 후보에 대한 그런 판단, 그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과 결과였지만 사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계엄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계엄 당시에 뭐 긴급 회의라는 걸 열려서 그 긴급 회의가라는 게 어떤 회의를 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열렸는데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도 바로 끝나지 않고 한 2시간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한 무슨 뭐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그 이후 해제된 이후에도 계엄의 위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왔고요. 당시에 지금 그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비판을 엄청 했다고 해요. 지금 찾아보면 지금 잘 찾아보니까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단계에서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랬던 모습을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미 국민들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사법개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자마자 전국 법원장 회의라는 걸 소집을 해서 지금 그걸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하는 명분이 대법관 한 명이 75평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도 서초동에서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것이죠. 예. 네. 왕자 어린님, 김필성 변호사님 정의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왕자 어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 하나님, 안진걸 소장님 진짜 친절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2번 전화드렸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난주에는 안진걸 씨, 제가 지금 문자를 보낸 지 몇 달인데 답이 없어요가 올라왔고, 제가 방송 도중에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셨는데, 연락 다 못 드린 분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지요. 나경원 의원, 어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얼마 만인지 아십니까? 6년 만이에요. 예, 참 대단하지요. 재판을 또 그렇게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법원입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가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습니다. 저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6년 만에 1심이죠, 김필성. 네, 이제 1심입니다. 6년. 저렇게 재판을 늦게 할 수도 있나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이에요. 예. 네, 제가 대장동 위례 성남FC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 아이고. 예,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제가 뭐 좀 말을 좀 아끼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한번 차분하게 한번 들려주세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그 재판 지원으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재판이고요. 아마 법조인으로서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변호인이니까. 근데 그 재판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2주에 3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는 화금을 했고요. 또 한 주는 금요일 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은 격주에 한 번씩 했고 금요일은 매주 했는데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6시 넘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도 견디기 힘든 스케줄이에요. 그걸 매일 앉아서, 왜냐면 그 시간 내내 증인신문 하는 거거든요. 증인신문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재명 그 당시 이제 당대표는 그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재판을 몰아쳤냐면, 당시에 2024년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일이 수요일입니다. 예. 그 전날이 화요일이잖아요. 예. 화요일에 재판을 하루 종일 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을 몰아쳤는데도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지금 그 나경원 재판에 대해서 나경원 등 이제 여러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6년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심 나오고 이제 지금 사실 실형이 어쨌든 구형이 됐잖아요. 2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근데 아무도 사법 리스크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법사위 간사로 지명이 돼 있는데 아무도 사법 리스크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제가 사법 리스크 재판 지원을 진짜 지겨울 정도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극과 극인데도 불구하고 극과 극으로 뒤집혀서 적용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배동훈님 633을 지키나 본데 6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판사님들 그러셨어요. 이제 판세란 말이다. 정말 나경원 씨는 방금 그 변명도 너무나 비열합니다. 그 빠루와 약간의 망치를 이제 빠루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쇠 장돌이 또는 뭐 아니 노루발 발구 뭐 그러니까 긴 장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아니면 장돌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공사 현장 일해봤는데 저게 아주 유용하긴 한데 이제 미국의 영어 막대기 빠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빠루라 한 건데 왜 근데 우리가 나경원 빠루라 하냐면요. 팩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나경원이 최배원을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장을 걸어 잠그고요. 사람이 오고 가도 못하게 하고 회의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당시에 진보 개혁 중도 정당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려고 그 장도를 갖고 온 겁니다. 나경원 말대로 나경원이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들고 이것을 여당이 뭐 폭력 행사했다고 막 사고를 큰 소리 칩니다,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여당이 갖고 온 걸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장도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의원 감금, 국회 난동 사태를 나경원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서 나경원 빠루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경원이 빠루를 흔들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걸로 마치 빠루하고 해머로 여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한 전혀 사람한테 위협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현장을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디에서 사용했냐? 나경원이 걸어 잠근 문을 열려고 그거 장도리로 그때 사용하고 놔두고 한 것을 지가 들고 설친 겁니다. 이게 여당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말로. 아이고 저는 이게 최이배 의원이 자당 의원도 아니에요. 바른미래당 의원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데 최이배 의원이 거듭 말합니다. 국회의원이 감금하면 안 된다 그러고 동영상도 다 실시간으로 나왔어요. 보좌진을 통해서 오직했으면은 최이배 의원이 실어서 창문으로 저 나가게 해달라고 막 밑에 사람들 소리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당의 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이 몰려가서 국회의원실에 감금하는 사태, 이거 정말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되죠. 이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행동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좀 제가 뻔뻔하게. 그래서 어저께 최이배 의원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경원 구형 보고. 지금도 엄벌을 원하신데 중간에 엄벌 원한다는 의견서가 법정 증언인가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무거운 엄벌을 원합니다. 아니, 최이배 의원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인데 그 건은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그때 창문 열고 최이배 의원이 진짜 그랬잖아요. 창문 열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문 열고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짓을 저지른 자들이거든요. 근데 단 하나의 반성도 안 하고 지금도 보세요. 아까도 오히려 의회 독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자기들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웠다니. 아니, 감금한 게 자기고, 회의장을 봉쇄한 게 자기고, 문을 잠근 게 자기면서, 정말 반성이랑은, 그리고 남편이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법사에 가서,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니까 저는 법원에서 1심에서 아주 많은 특혜를 줬다고 봅니다. 남편까지 같이 사퇴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김필성 변호사님한테 물어볼 게 많네요. 이제 구형과 선고는 물론 뭐 다르겠지만 징역 2년 지금 현재 나경원에게 적용된 혐의로 봤을 때 이 구형 형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볍죠. 이게 지금 이게 국회의 방해죄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그 빠루라고 부르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강렬해서 사람들이 이게 빠루가 아니면 처벌 안 되거나 마치 가볍게 처벌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국회행위 방해죄가 1조 2조가 있어요. 1항 2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기소되는지 제가 몰라요. 공소장이 1항으로 기소되는지 2항으로 기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항과 2항의 차이가 뭐냐면 1항은 그냥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 항은 그 방식이 위험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이 되면 이 항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었냐 안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 휴대 앞에 뭐가 있냐면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가서 특수가 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좀 특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갔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이 항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 항으로 가면 이게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오. 이게 7년 이하 징역이 나와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2년도로 했다는 건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집행유예를 구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의 방해죄라는 죄를 어쨌든 그 국회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전까지 있었던 몸싸움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박근혜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법인데 이거를 박근혜를 배출한 당에서 다중의 위협을 보여서 했던 이런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게 이게 선례가 될 텐데 그럼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하더라도 뭐 잘하면 벌금 좀 내고 치울 수 있겠네. 그러면 징역 2년 정도 구형이면 예상하는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나 예상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집유 3년에 그러니까 저기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정도면 보통 절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다를 수 있고요. 뭐 법원이 정말 봐주려고 하면은 뭐 가벼운 벌금형에도 문제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징역 1년에 예. 저기 집행유예 2년에서 3년 정도. 이런 형은 네. 지금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삭실이잖아요. 예. 바로 출마 제한되고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면은 징역을 살지 않더라도 의원직 상실되죠. 의원직 상실되고 이제 피선거권 출마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보통 사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정권이 만약에 다음에 바뀐다면 그럼 바로 돌아오긴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생각하겠죠. 예, 저는 저 사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검찰청 이름은 없애지만 공소청으로 바꾸고 기소권한은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검찰은 기소권한도 줘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건 이번에 기소가 특수공무집행방해랑 국회법이 2개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태를 저지른 거거든요. 서부지법 폭동하고는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국회 안에서는 일종의 어마어마한 난동을 부린 사건이고 동료를 감금시킨 자인데 오도가 도덕에 2년 구형이 뭡니까? 만약에 노동자나 서민이 저런 행동했으면요 파업이나 집회 징역 10년 구형했을 겁니다. 그 실제로 정치검찰이 노동자나 서민들 무슨 집회하거나 약간의 경찰하고 시비만 붙어도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을 무겁게 구형하는 경우가 아주 진짜 빈번했거든요. 저는 이 최이배 의원이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을 찾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문을 그냥 막아선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방을 끌고 팔을 붙잡아서 의자에 국회의원을 강제로 앉혔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어떤 노동자가 들어가서 국회의원의 팔을 잡아 끌어다가 의자에 앉혔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거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걸 재판을 이제까지 6년을 넘게 끌고 저도 솔직히 집행유예 2년 가볍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내에서의 폭력 사태를 정말 근절하는 의지가 있으면 더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을 가볍게 드릴게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같이 기소가 됐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지금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조라든지 아니면 철거민 시위 이런 것들을 탄압하는데 전적으로 쓰이던 범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하게 판결이 누적돼 있고요. 그래서 서부지법 폭도들의 처벌에 대해서 가볍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전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소리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징역 2년 구형했다는 거는 그전에 선례에 비춰볼 때 같은 법을 다르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말씀을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지켜볼 포인트가 뭐냐면 1심에 6년 걸렸잖아요. 2심에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갈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은 현재 지금 지금 법원의 페이스대로라면 나경원 의원이 정규 은퇴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장경원이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하신다고 그러면 10년 끌 수 있죠. 이제 1심이 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조의대는요 그 사건 났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본인이 내란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관할하는 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 그때 조희대 했던 말이 뭐 관련자들 심리치료 뭐 이런 정도 얘기했던가? 아니 세상에 사법부가 폭도들한테 침탈을 당했고 그 판결을 했던 판사는 마치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는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현재 지금 조희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법부라는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만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법 귀족이란 말이 제가 아까도 썼습니다만 법법 귀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직 법원 집단의 전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만 사실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부지법 케이스라든지 그 전에 있어서 사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공적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법개혁 얘기를 하면서 법관 증언하고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전 법원장 회의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75평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 대법원,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를 전부 지휘하려는 그런 지위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분이 투표할 때 반대를 하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광원 님이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유는 그냥 사퇴만 하면 안 됩니다. 탄핵을 해야지 왜 사퇴를 하게 놔둡니까? 사퇴하고 나가면 변호사 개업할 거고 그렇게 되게 놔두면 안 됩니다. 탄핵이 답입니다. 최강호 님이 그때 반대표를 던지신 분이라면 이것 때문에 반대하셨다는 얘기네요. 아니 근데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6년 사건으로부터는 7년 재판은 6년인데요. 또 선고 날짜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6년 너무 지겼는데 선고라도 빨리 나와서 나경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봐야지. 특수공무 집행방해니까 아마 벌금형을 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11월 20일 날에요. 아니 그렇게 시간을 끌고 온 국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남편이 춘천지만 법원장이니까 특혜 준 거냐. 이렇게 대놓고 지적하는데도. 선고 기일이 11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이거는 어때요? 보통은 변론 종결하고 3주 정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길기는 깁니다. 기네.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는 겁니다. 올해 말해 주는 거예요. 항소심 대법원은 더 시간 끌 수 있겠죠. 옛날에 대법관들이요. 대법원에서요. 막 6년, 7년, 10년 끈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는데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해요. 간사를 떠나서 법사위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사위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경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고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니, 나경원.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할 말 없으면 자꾸 이재명 대통령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하는데 지금 본인 사건과 본인의 자격에 대해서 본인이 뜨끔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꾸로 그럼 야당 의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경원식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뭔가 공통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지금 내란 재판 9번째 불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법사위 간사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핑계 대면서 앞으로 재판 지연하는 데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국정감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정보가 나경원 의원한테 사실상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만물설을 다시 지금 끌어대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나경원 원래도 좀 이상했지만 요즘에 매우 심해진 것 같아요. 논리가 전혀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이제 뻔뻔하게 하는데 원래 한 번 할 때가 어렵지 계속 하면은 그런가 싶어요. 아니 요즘에 막 그런 논리를 대잖아요. 민주당이 계엄 얘기를 진작 했으니까 너네들이 계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그 계엄을 알고 있었으면 막지 않아서 그래서 내란 세력입니다. 와 나경원은요. 한동훈은 또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 지연시켰다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아니 의원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의안과 그 국장이 증언했잖아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또 윤석열이 어떤 일을 못하니까 시간을 끌 수밖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그 의원과장 국장이 그렇게 증언했거든요. 우리 실장 입장 냈는데 여러분 나경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라는 황당한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민적 비난이 올라오니까 갑자기 앵커님 그때 기억나시죠? 반민특위라고 안 했어요. 반문특위라고 했어요. 반문특위라는 게 없어요. 반문재인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을 지어냅니다. 근데 그때까지 반문특위란 말은 없어요.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자입니다. 그 자위대 출범식 가놓고 어디 가냐니까 자위대 뭐 이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는 무슨 행자인지 모르고 갔다고 거짓말을. 진짜 이 사람 뭐 저는 뭐 나경원 전문가잖아요. 제가 15번 고발하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데 역사상 현존하는 정치꾼 중에 가장 최악입니다. 그리고 무슨 민생회복지원금 지역 앞에 이런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무조건 만들어합니다. 오로지 완전히 재벌 대기업 슈퍼리치들 그다음에 진짜 이런 어찌해야 될까. 아무튼 여러분 조희대 사태와 나경원 사태 서명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을 의원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되는 거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좀 이게 법리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무슨 뭐 정치적 정당성 이런 거 다 치우고 법사위가 어떤 위치냐면 사법부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감독하는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간사가 된다는 거는 사법부를 직접 불러서 그러니까 대법관 불러서 쉽게 하면 야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예요.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소수 측권에 의해서 재판에 정지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저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습니다. 재판이 그냥 정지돼 있다가 이 재판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 현재 상황으로선 중지돼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선 재판을 공소를 취소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면 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같이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비교할 수 없는 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대통령은 정당의 국민들의 거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이향님이 나경원 이름으로 삼행시를 재밌게 보내주셨네. 우리 전혜연 원장님이 한번 나경원 운 좀 떼보실래요? 나 참. 경우도 모르는 무식이. 판사였고 국회의원이라니. 원 없이 살았네. 이제는 그만 느리고 가정주부 노릇이나 하시오.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별로 반응이네.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향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나경원, 권성동 이런 지금 의원들 좀 정계에서 은퇴할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씁쓸해서 제가 지금 안 해준 건데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향님이 여성분인지 몰라도 가정주부 노릇이나 하시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럼요. 가사노동은 아주 힘들고 고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하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일을.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나경원은요. 내란에 가담하고 윤석열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 안 당하게 하려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벌 받을 일이 쌓여 있죠. 근데 나경원 같은 사람만 지금 국힘당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그런 자가 지금 대표가 돼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왜 이거 지금 물론 뭐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국민들은 저런 당 빨리 해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에 대한 문제겠지만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그 해산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어떤 기준들 그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그런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 일정과 유무죄 여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사례가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저 질문은 윤석열 재판하고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법무부 장관이 하죠. 그걸 법무부 장관이 하죠. 너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뭐 이제 압박하는 거 정치적으로 이제 예. 사실 저렇게 분위기에서 무르익다가 보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해식 의원이 아주 적절한 질문했는데 안진걸 소장님, 저 정당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보수를 위해서도 내란 정당은 빨리 해산하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 서는 게 보수를 위해서도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최소한 내란 쿠데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5.18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헛소리 안 하는 사람들, 부정선거, 지들이 당선된 선거를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사람. 제가 최근에 조중동에 있는 후배 기자들 만났는데 요즘 젊은 기자들이 이 세 가지를 극혐한답니다. 아, 내가 다행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건강한 보수신문을 거듭나 주세요. 제가 술도 한 잔 따라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정부한테 주는 거 반대한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차라리 정책 토론하는 보수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가 이원정당 심판 제청을 안 하고 있길래 지난 정권 때 저희 검사검사 민생경영수가 법무부가 이원 심판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원정당 심판권을 독점, 국민은 지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 자체도 이원이고 두 번째 법무부 안 하는 게 부작위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원정당 청구권이 우리 국민에게 지금 없으니까 법무부가 빨리 이원정당 심판 청구를 해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 윤석열 체포영장 관련해가지고 왜 한남동 관제 의원들 끌고 가서 심지어 당시 비대위 상황이었어요. 이미자 의원도 거기 갔더라고요. 그것도 나경원이 선동해서 한 겁니다. 수십 명 몰려가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뭐 막겠다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거야말로 이 정당이 정말 생명을 다했다. 그때 극단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초선 재선 중에 진짜 죽을 맛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초재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이 정당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가로서 김필성 변호사님, 국힘당 내란으로 위원정당 해산 충분한 사유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사실 이런 데 나와서 제가 했던 사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자꾸 나오네요. 제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변호인이었어요. 그 사건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데요. 그러시구나. 일단 이제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 절차가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데요. 방어적 민주주의 절차로 있긴 있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된다. 가능하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지금 야당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었는데, 음모잖아요. 근데 그게 아시네. 내란 음모로 했거든요. 내란 음모 사건인데 이게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요. 내란 선동만 인정이 됐습니다. 내란 선동이 뭐냐면 당시 이석기 의원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요. 마리스토아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의 강당에 통합진보당 당원들 일부를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 중에 일부가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뭔가를 했으면 내란 음모까지 갔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연설한 것만 가지고 사실은 선동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자들하고 해서 다 인정이 됐는데 그 연설한 걸로 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됐고요. 지금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산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석기 의원이 그 당의 당대표도 아니었거든요. 그 당 소속 의원이 내란적 요소가 섞여 있는 말을 공개 장소도 아니고 자기들 당원으로 하는 그런 폐쇄 모임에서 얘기한 것만으로 당이 해산이 될 거면 지금 국힘은 해산되고도 남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필성 변호사님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야기 들을 것이 겁나게 많거든요. 저희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주 중요한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김건희가 모든 권력은 다 김건희로 통했지요. 그런데 노소영, 노태우 전 대통령 딸
전 나비아트홀 관장이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재산 분할 소송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를 움직여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보려고 시도했던 문건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우리 구자람 PD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정해 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안진걸 소장님, 전혜원 원장님, 김필성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